제발, 제발요. 딸이 집에 혼자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아야, 엄마 곧 들어갈게. 문 잠그고 있어. 네, 엄마. 빨리 와요. 그래, 금방 갈게. 사랑해. 전화를 끄는 박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밤 11시 32분,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형광등 빛이 은하의 얼굴을 비췄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몇 달째 지워지지 않았고, 낡은 패딩 자켓의 지퍼는 중간쯤에서 고장 나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12시간 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다. 공장 라인에서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는 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아야 했다. 호소할 곳도 쉴 여유도 없었다. 편의점 안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야간 알바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계산대에서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은하는 서둘러 음료 코너로 향했다. 오늘은 수아의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전화로 엄마 목 좀 아파요라고 말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자니 불안했다. 은하는 목에 좋다는 유자차와 작은 꿀 한 병,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딸기맛 요구르트 하나를 집어들었다. 합계를 대충 계산해 보니 8,500원쯤 나올 것 같았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1,000원짜리 2장뿐이었다. 체크카드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10,000원은 있을 거라고 믿었다. 지난주 급여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남은 돈으로 식비를 쪼개고 수아의 학용품비를 챙기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다. 계산대 앞에는 4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다. 은하는 그 뒤에 조용히 섰다. 앞쪽에서는 술에 취한 듯한 중년 남성이 담배를 사면서 알바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원래 이 가격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에이, 장사 더럽게 하네. 그냥 줘. 1,000원만 깎아줘. 알바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불렀다. 매장 안쪽에서 서미경이 나왔다. 그녀는 편의점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베테랑 매니저였다. 날카로운 인상에 단호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최근 들어 편의점 절도 사건이 부쩍 늘어났고 심지어 알바생을 위협하는 손님들도 종종 있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손님, 가격은 조정이 안 됩니다. 구매하시려면 정가로 계산해드리고 아니시면 다음에 오세요. 서미경의 말투는 명확했다. 취객은 투덜거리며 지갑을 꺼냈고 결국 돈을 내고 나갔다. 그 와중에 다른 손님 2명이 더 들어왔고 계산대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은하는 피곤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기다렸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오늘따라 공장 안이 유난히 더웠고 환기도 잘 안 됐다. 어지러움이 몇 번 밀려왔지만 참았다. 쓰러질 수는 없었다. 쓰러지면 수아가 혼자 남게 된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드디어 은하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물건 3개를 계산대 위에 올렸다. 8,500원입니다. 카드요. 은하는 체크카드를 건넸다. 알바생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다.
승인 거절. 은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한데요. 카드가 안 되네요. 아, 잠깐만요. 은하는 당황해서 카드를 다시 받아들었다. 잔액이 부족할 리 없었다. 분명 10,000원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카드사 앱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급여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만 대충 계산했을 뿐이었다. 혹시 공과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걸 깜빡했나? 아니면 지난주에 수아 학원비를 낸 게 예상보다 많았나?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바생은 친절하게 다시 카드를 찍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승인 거절. 뒤에 대기하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은하의 귀가 뜨거워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가난은 언제나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저 현금은 얼마 있으세요? 2,000원이요. 그럼 물건 중에 빼실 게 있으신가요? 은하는 계산대 위에 3개의 물건을 내려다봤다. 유자차는 수아의 목 때문에 꼭 필요했다. 꿀도 마찬가지였다. 요구르트는 딸이 좋아하는 거였지만 없어도 되긴 했다. 하지만 오늘 딸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던 게 자꾸 떠올랐다.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괜찮아요. 엄마라고 했던 그 목소리. 저기 카드를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은하는 지갑 안을 뒤졌다. 오래된 신용카드 한 장이 있었다. 몇 달 전에 한도가 꽉 차서 사용을 멈췄던 카드였다. 혹시 일부 결제가 처리되면서 한도가 조금 풀렸을까? 희망을 걸고 카드를 내밀었다. 알바생이 다시 단말기를 조작했다. 이번엔 소리가 조금 달랐다. 삐삐삐. 한도 초과. 은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다. 에휴, 빨리 좀 하시지. 알바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죄송한데 일단 물건 옆에 두시고 내일 다시 오시는 게. 바로 그때였다. 매장 입구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술 취한 손님 2명이 시비가 붙어 1명이 진열대를 밀쳐낸 것이었다. 음료수 병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깨졌고 알바생과 서미경이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아, 뭐 하는 거야? 나가. 매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은하는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거절당한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계산대 옆에 놓인 3개의 물건로 향했다. 유자차, 꿀, 요구르트, 딸아이를 위한 물건들. 아주 작고 사소하고 하지만 은하에게는 절실한 것들. 매장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서미경이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알바생은 깨진 병을 치우느라 바빴다. 계산대는 비어 있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집어들었다. 가방 안에 넣으려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성과 본능 사이 어딘가에서 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때 서미경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은하를 포착했다. 서미경의 시선과 은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은하의 손은
가방 입구 바로 위에 멈춰 있었고 유자차 한 병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불안정하게 걸려 있었다. 서미경은 10년 넘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봐왔다. 그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었고 슬쩍 물건을 빼돌리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잠깐만요. 서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은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멈췄다. 유자차 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저는 물건 계산 안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카드가 안 돼서.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변명처럼 들렸다. 사실 변명이 맞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카드가 거절당한 뒤 정신이 혼미했고 매장이 혼란스러워지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물건을 집어든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다음이 명확하지 않았다. 정말 가져가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다시 계산하려고 손에 쥔 걸까? 서미경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다. 최근 몇 달 사이 편의점 절도 사건이 부쩍 늘었다. CCTV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다. 계산대가 바쁠 때, 직원이 한눈을 팔 때, 슬쩍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가는 것. 금액은 크지 않았다. 몇천 원, 많아야 10,000원 정도. 하지만 그게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손실이었다. 서미경은 그런 손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위협받거나 다치는 일이었다. 지난달에는 알바생이 절도범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다쳤다. 그 이후로 서미경은 더 단호해졌다. 손님, 물건 계산대에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올려주세요. 서미경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유자차를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렸다. 그 옆에 꿀과 요구르트도 놓였다. 알바생이 깨진 유리를 치우다 말고 이쪽을 쳐다봤다. 다른 손님 몇몇도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듯 서 있었다. 손님,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방 안에 다른 물건 없으시죠? 은하는 깜짝 놀라 가방을 꼭 껴안았다. 모욕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훔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아에게도 늘 남의 물건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럼 가방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서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보면 물건이 나왔다. 그녀는 경험상 은하가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카드가 거절당한 직후 매장이 혼란스러울 때 물건을 들고 있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다. 손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라는 단어에 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신고? 경찰? 만약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조사를 받는 건가? 기록이 남는 건가? 수아는 딸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엄마가 경찰서에 가면 안 돼요, 제발.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지갑, 낡은 수첩, 약 몇 알 수아가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편의점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서미경은 가방 안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물건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분명 그 여자는 물건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다. 아니면 최소한 그런 의도를 보였다.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저 이제 가도 되죠? 은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그녀는 울음을 참고 있었다. 서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직원 보호가 중요했다. 만약 이 여자를 그냥 보내고 나중에 다시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아니면 다른 손님들이 저 가게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잠깐만요. 제가 CCTV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손님이 물건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매장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은하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서미경은 사무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켰다. CCTV 화면이 떴다. 그녀는 방금 전 장면을 돌려봤다. 은하가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내미는 장면, 카드가 거절당하는 장면, 매장이 혼란스러워지는 장면, 그리고 은하가 물건을 집어드는 장면. 화면 속 은하는 분명 물건을 들고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가방 안에 넣지는 않았다. 애매한 순간이었다.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서미경은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확신은 조금 흔들렸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매장으로 나왔다. 은하는 계산대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절차상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요. 물건은 없지만 CCTV 상으로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이었다. 서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그 순간 은하의 세계는 무너졌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12분이 걸렸다. 은하에게 그 12분은 평생처럼 길었다. 그녀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매장 안 손님들은 하나둘 계산을 마치고 나갔지만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하를 쳐다봤다. 그 시선들이 온몸을 찔러댔다. 그녀는 작아지고 싶었다. 사라지고 싶었다. 땅이 꺼져서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은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결국 끊어졌다. 곧 문자가 왔다. 엄마 괜찮아요? 빨리 와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다. 멈출 수 없었다. 순찰차가 편의점 앞에 섰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한 명은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중년 여성이었다.
여성 경찰관이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서미경이 나섰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다. 카드 거절, 혼란스러운 매장, 물건을 든 손님, CCTV 화면. 여성 경찰관은 차분하게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피해 물품은요? 실제로 가져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피해 물품이 없으면 신고 처리가 어려운데요. CCTV 보시면 알 거예요. 분명히 이상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하 쪽으로 다가왔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손님, 신분증 있으세요?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뭔가를 확인했다. 전과 기록 조회였다. 은하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박은하 씨 맞으시죠? 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딸을 위해 물건을 사러 왔다는 것. 카드가 거절당했다는 것. 그 후 매장이 혼란스러워졌고 자신은 그냥 물건을 다시 잡았을 뿐이라는 것.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 여성 경찰관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은하는 범죄자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겁에 질린 피해자의 눈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미경이 사무실로 경찰관들을 안내했다. 은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은하는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물을 삼킬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은 CCTV 화면을 돌려봤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 화면을 유심히 봤다. 이거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각도가 애매해서. 여성 경찰관도 동의했다. 화면 속 은하는 물건을 들고 있었지만 가방 안에 넣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매니저가 쳐다보자 즉시 멈췄다.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잖아요. 서미경이 반박했다. 여성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고 명확한 증거도 없어요. 그럼 그냥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조서는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서미경은 불만스러웠지만 경찰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들이 다시 매장으로 나왔다. 여성 경찰관이 은하에게 계속 말했다. 박은하 씨, 일단 파출소에 가서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조서요? 네. 상황 확인 차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하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출소? 조서? 그게 기록에 남는 건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 수아는?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딸이 집에 혼자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금방 끝날 거예요. 30분 정도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은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차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편의점의 형광등이 점점 멀어졌다. 그 안에서 서미경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파출소는 가까웠다. 차로 5분 거리였다. 은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기록이 남으면, 만약 재판까지 가면, 만약 수아가 이 사실을 알면, 딸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볼까?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면, 은하 자신은 버틸 수 있어도 수아까지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었다. 파출소에 도착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은하는 경찰관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시계.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은하는 의자에 앉았다. 여성 경찰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문이 이어졌다. 은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질문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늘 일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딸을 위해 물건을 사러 갔을 뿐이에요. 카드가 안 돼서 당황했고 그냥 실수였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 경찰관은 화면을 보며 타자를 쳤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가도 돼요? 네. 조서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은하는 화면을 봤다. 자신의 진술이 글자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걸 읽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다. 자신이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서명을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는 파출소를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터벅터벅 걸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버스비조차 아까웠다. 아니, 지금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카드를 미리 확인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물건을 포기했어야 했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눈물을 다 닦았다. 딸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수아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엄마의 낡은 가디건을 덮고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다가가 딸을 안아 올렸다. 수아는 눈을 뜨지 않고 중얼거렸다. 엄마, 응, 엄마야. 자자. 은하는 수아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수아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은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을 흔들며 울었다. 오늘 밤은 길고 어두웠다. 3주 후 은하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공장에 계속 나갔고 수아를 학교에 보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혹시 문제가 커질까? 매일 밤 불안한 꿈을 꿨다. 자신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고 수아가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꿈.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법원에서 온 출석 통지서였다. 간이 공판 절차 안내. 은하는 그 종이를 보며 멍했다. 공판? 재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는 게 현실인가? 통지서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담당 판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도연 판사. 은하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출석 날짜가 다가왔다. 은하는 수아에게 엄마 오늘 일찍 나가야 해라고만 말했다. 딸아이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은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은하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하는 그 속에서 작고 외로웠다. 안내 데스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친절한 직원이 3층 제2호 법정이라고 알려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랐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여러 개의 법정 문이 보였다. 제2호 법정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법정 안은 예상보다 작았다. 앞쪽에 높은 단상이 있고 그 위에 판사석이 있었다. 양쪽에는 변호인석과 검사석이 있었고 뒤쪽에는 방청석이 몇 줄 있었다. 은하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도연 판사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고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판사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박은하 씨? 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첫인상은 중요했다. 도연은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대부분은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간혹 진짜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도연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아니, 구분하려고 노력했다. 은하를 보는 순간 도연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범죄자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의 눈이었다. 오늘은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은하는 조금 놀랐다. 판사는 무섭고 엄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다. 도연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의 사건, CCTV 영상, 매니저의 진술, 경찰 조서,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은 계속 움직였다. 생각하고 있었다. 판단하고 있었다. 박은하 씨,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딸이 아파서 약 대신 유자차랑 꿀을 사러 갔어요. 카드가 안 돼서 당황했고 그때 매장이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그냥 물건을 다시 잡았을 뿐이에요.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도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그래요. 저는 평생 남의 것 훔쳐본 적 없어요. 수아한테도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도연은 그녀를 계속 지켜봤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동정? 아니면 이해?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명확하지 않더군요. 네, 저도 봤어요. 그때 정말 당황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당장 큰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법정 안에서 도연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읽을 수 있었다. 박은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억울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도연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화면을 멈추고 느리게 돌리고 확대했다. 은하의 손이 물건을 잡는 장면, 가방 쪽으로 움직이는 장면, 그리고 멈추는 장면. 각도가 애매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의도성 판단이 관건이군. 도연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봤다. 법원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이유로 법원을 찾았다. 도연은 그들 모두에게 공정해야 했다.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하지만 때로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랬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도연은 메모를 적었다. 사회복지팀의 의뢰에서 은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자.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정말 생활이 어려운지, 딸이 있는지, 모든 걸 확인해야 했다. 판단은 그 후에 내리는 거였다. 일주일 후, 윤태수 사회복지팀장이 은하의 집 앞에 섰다. 그는 법원과 연계된 사회복지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윤태수는 항상 편견 없이 접근하려 노력했다. 박은하 씨의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온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복도에 쌓인 낡은 화분들. 윤태수는 이런 곳에 익숙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 3층까지 올라가 은하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은하가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집안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박은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법원 사회복지팀에서 나왔습니다. 윤태수입니다. 생활실태 조사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은하의 표정이 굳었다. 조사? 또? 그녀는 이미 경찰 조사,
법원 출석으로 지쳐 있었다. 이제 집까지 찾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꼭 해야 하나요? 네. 판사님 지시사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절차예요. 은하는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문을 열어줬다. 윤태수가 안으로 들어왔다. 집안은 작고 좁았다. 거실 겸 부엌, 작은 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깨끗했다. 은하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리정돈만큼은 철저했다. 수아의 교과서는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닦여 있었다. 윤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앉으시죠. 은하가 의자를 권했다. 윤태수는 앉아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공장에서 일해요. 야간 근무예요. 월급은 220만 원 정도요. 윤태수는 메모했다. 22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이었다. 가족 관계는 딸 하나 있어요. 8살이요. 남편분은 은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양육비는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돼요. 윤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황이 대충 그려졌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 생계가 빠듯하고 도움받을 곳도 없는 상황. 편의점 사건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하는 다시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윤태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함과 절망이 묻어났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은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돈, 시간, 외로움, 모든 게 어려웠다. 전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수아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매일 미안해요. 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윤태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이 사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켰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박은하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계비 지원, 직업교육, 아동 양육 지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하는 놀란 표정으로 윤태수를 봤다. 도움? 지원? 그런 게 정말 있나?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윤태수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이니까요. 조사를 마치고 윤태수는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도연 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은하 씨 생활 실태 조사 완료. 생계 어려움 확인. 의도적 범행 가능성 낮음. 추가 자료 준비 중. 이틀 후 은하는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윤태수 팀장이 함께였다. 그는 은하를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오셨어요? 네, 팀장님, 왜 여기 계세요? 오늘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서요. 같이 올라가시죠. 은하는 조금 안심이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법정 앞 복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은하는 그 중 한 명을 알아봤다. 서미경이었다. 편의점 매니저. 그날 밤 자신을 신고했던 바로 그 사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미경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은하를 봤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미안함? 불편함? 아니면 여전히 의심? 박은하 씨? 법정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이 이름을 불렀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도연 판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은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은하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윤태수도 증인석에 앉았다.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입을 열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하 씨,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날 밤 편의점에 가셨나요? 딸이 수아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요. 유자차랑 꿀을 사주고 싶었어요. 약국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문 닫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야간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낮에는 수아 학교 보내고 밤에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나요? 가족이나 친구?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다 바빠요. 저도 민폐 끼치기 싫고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은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수아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몇 주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카드 하나 제대로 안 되고 딸 아픈데 약 하나 못 사주고 저는 나쁜 엄마예요.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은하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박은하 씨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엄마예요. 그 말에 은하는 더 많이 울었다. 너무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누구도 자신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항상 부족하고 미안하고 미숙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도연은 잠시 기다렸다.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법정은 조용했다. 오직 은하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몇 분 후 은하는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도연은 다시 서류를 봤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신 건가요?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카드가 안 되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매장이 시끄러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몰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이거라도 가져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 본심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하는 자신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자신도 정확히 뭘 원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져가려고 했나? 아니면 그냥 손에 쥐고 있었던 건가? 경계가 모호했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히려 혼란과 자책이 가득했다. 이 사람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윤태수를 봤다. 윤 팀장님, 조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박은하 씨는 현재 공장에서 야간 근무로 월 2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제외하면 생활비는 16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과금, 식비, 교육비를 제하면 여유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윤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집 방문 결과 주거 환경은 열악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딸 수와 양은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담임 선생님께 확인한 결과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박은하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계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의도적 범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박은하 씨는 전과 기록이 전혀 없고 주변 평판도 좋습니다. 당일 상황은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리되고 있었다. 법률, 증거, 증언,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 박은하 씨,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하는 긴장하며 도연을 봤다. 법은 의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박은하 씨께 명확한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의점 측 진술도 들어야 하고 CCTV 영상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판사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법정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윤태수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팀장님 덕분에. 제가 뭘 했다고요? 박은하 씨가 잘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태수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복지 프로그램 신청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꼭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하는 법원을 나섰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과 상관없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걸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됐다. 은하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만의 미소였다. 3일 후 서미경이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서미경도 이 상황이 불편했다. 자신이 신고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그냥 직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법정까지 오게 됐다. 대기실에서 그녀는 계속 손을 비벼댔다. 긴장됐다. 변호사는 없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증인일 뿐이었다. 서미경 씨? 직원이 이름을 불렀다. 서미경은 일어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도연 판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미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서미경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도연은 서류를 펼치고 질문을 시작했다. 편의점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2년 됐습니다. 그동안 절도 사건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쩍 늘었어요. 어떤 경우들이었나요? 서미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대부분 계산대가 바쁠 때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경우였어요. 금액은 작았지만 자주 일어나면 손해가 컸죠. 직원들도 위협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민해지신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하 씨를 처음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서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완화해서 말해야 할까?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카드가 거절당한 직후였고 매장이 혼란스러울 때 물건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CCTV로 봤을 때 가방 쪽으로 손을 뻗는 것 같았어요. 명확하게 가방에 넣는 걸 보셨나요? 서미경은 다시 망설였다. 사실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다. 각도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 명확하게는 아니었지만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의도가 있어 보였다는 건 추측이신가요? 확신이신가요? 추측입니다. 도연은 메모를 했다. 그럼 왜 신고하신 건가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서미경은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을 보호해야 했어요. 만약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저는 책임자로서 할 일을 한 거예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측만으로 신고하시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무고한 사람? 혹시 박은하 씨가? 서미경 씨, 지금 생각해보면 박은하 씨가 정말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확신하시나요?
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다.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다.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만약 자신의 오해 때문에 박은하가 고통받았다면 그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은하 씨의 가방을 확인했을 때 물건이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럼 실제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서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에 나와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 걸까? 직원을 보호하려 한 건 맞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건 아닐까? 박은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얼굴. 서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법정 안에서 도연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증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박은하 마이너스 혼란스러웠고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윤태수 마이너스 생활이 어렵고 범죄 의도 가능성 낮다. 서미경 마이너스 의심했지만 확신은 없다. 실제 피해도 없다. 모든 증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은하는 범죄자가 아니다. 적어도 명확한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한다.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도연은 컴퓨터를 켜고 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떴다. 편의점 내부 계산대 앞 박은하가 서 있는 모습. 그는 영상을 느리게 재생했다. 한 프레임씩 넘기며 봤다. 은하의 손이 물건을 잡는 순간, 가방 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멈추는 순간. 명확하지 않아. 도연은 혼잣말을 했다. 각도가 애매했다. 은하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위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더 나은 각도의 영상이 필요했다. 도연은 편의점에 추가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혹시 다른 카메라에서 더 명확한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었다. 그는 메모를 적었다. 추가 영상 요청. 다각도 확인 필요. 일주일이 지났다. 윤태수는 편의점을 다시 방문했다. 김도연 판사의 요청으로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오후 2시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미경이 카운터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사회복지팀 윤태수입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추가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도 있나요? 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긴 해요. 보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쓰는 거라.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매장 뒤쪽이요. 음료 코너 쪽을 비추는 카메라예요. 각도가 좀 이상해서 메인으로는 안 쓰는데. 윤태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사무실로 오세요. 서미경은 윤태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 안에는 모니터 2대가 있었고, 하나는 메인 카메라, 다른 하나는 보조 카메라 화면이었다. 이게 보조 카메라예요. 윤태수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확인했다. 보조 카메라는 음료 코너부터 계산대 옆까지 비추고 있었다. 각도가 메인 카메라와 달랐다. 더 측면에서 찍히는 각도였다. 그날 영상 있나요? 네, 저장돼 있어요. 서미경은 날짜를 입력하고 영상을 불러왔다. 화면에 그날 밤의 장면이 떴다. 은하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모습, 카드를 내미는 모습, 거절당하는 모습. 윤태수는 집중해서 화면을 봤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매장이 혼란스러워지는 장면, 서미경과 알바생이 깨진 유리 쪽으로 가는 장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하가 물건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도가 달랐다. 보조 카메라는 측면에서 찍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더 명확하게 보였다. 윤태수는 영상을 멈췄다. 다시 재생했다. 느리게 돌렸다. 은하의 손은 물건을 잡았다. 그리고 가방 쪽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가방 안으로 넣지 않았다. 손은 가방 입구 바로 위에서 멈췄다. 몇 초간 그대로 있었다.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그리고 서미경이 쳐다보자 은하는 즉시 손을 뒤로 뺐다. 물건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넣지 않았어. 윤태수는 확신했다. 은하는 물건을 가방 안에 넣지 않았다. 망설였고 결국 넣지 않았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서미경은 USB를 꺼내 영상을 복사했다. 윤태수는 그걸 받아들고 서미경을 봤다. 이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방금 영상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박은하는 정말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망설였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제가 잘못 본 거네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의는 아니셨잖아요. 상황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박은하 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의 오해 때문에 한 사람이 몇 척의 속주 동안 고통받았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윤태수는 USB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 영상을 판사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은하 씨의 결백이 증명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서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태수는 편의점을 나와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김도연 판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윤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판사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조 CCTV 영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인데 박은하 씨가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은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태수에게 다가왔다. 보여주시죠. 윤태수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다. 도연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다. 은하의 손이 움직이는 장면,
망설이는 장면, 그리고 물러나는 장면. 영상이 끝나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하군요. 네. 박은하 씨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적으로 이건 중요한 차이였다. 의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실제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은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 영상을 공식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하 씨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윤태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박은하가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최종 공판이 열렸다. 은하는 또다시 법정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윤태수 팀장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미리 귀띔해줬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법정 안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윤태수는 물론이고 서미경도 와 있었다. 편의점 알바생도 보였다.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는 낯선 얼굴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법학 실습생이나 관계자들인 듯했다. 김도연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도연은 판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은하 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도연은 서류를 펼치고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다. 본 사건은 지난 11월 22일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건입니다. 신고인 서미경 씨는 피고인 박은하 씨가 물건을 가방에 넣으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CCTV 영상, 특히 보조 카메라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망설이는 모습이 관찰됐지만 실제로 가방 안에 넣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의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망설였으나 결국 절취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끝나는 건가? 이 악몽이 정말 끝나는 건가? 도연은 계속 말했다. 다만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은하 씨는 홀로 아동을 양육하며 야간 근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추고 은하를 봤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일 상황은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 결제 거절로 인한 당황, 매장 내 혼란 등이 피고인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 여전히 조용했다. 모두가 도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그 혼란 속에서도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피고인의 본성입니다. 은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흐느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박은하에 대한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합니다. 무혐의.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은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다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였으며 사회복지팀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도연은 윤태수를 봤다. 윤태수 팀장님, 피고인에게 생계 지원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도연은 다시 은하를 봤다. 박은하 씨,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도연이 망치를 두드렸다. 똑똑.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윤태수가 은하에게 다가왔다. 축하드려요. 이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은하는 윤태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서미경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박은하 씨.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너무 예민했고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은하가 말했다. 이해해요.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서미경은 눈물을 닦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이해와 용서가 있었다. 법정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은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박은하 씨.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돌아봤다. 도연이 법복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이 제 말을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 보였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그래도 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박은하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은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네, 잊지 않을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 단순히 법적 판결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
은하는 법원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수아야. 엄마, 어디야? 언제 와? 지금 가고 있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치킨. 은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치킨 사줄게. 엄마가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좋은 일이야. 우와. 빨리 와, 엄마. 그래, 금방 갈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봤다. 2주 후 은하는 사회복지센터에 있었다. 윤태수 팀장이 약속한 대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줬다.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직업 교육 프로그램. 은하는 그 중에서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제과제빵 과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 기회가 왔다. 교육은 주 3회 오전 시간에 진행됐다. 은하는 야간 근무를 주 4일로 줄이고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 월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생계비 지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첫 수업 날 은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 앞에 섰다.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반죽은 정성입니다. 힘을 주되 사랑을 담아야 해요. 은하는 반죽을 치댔다. 손에서 밀가루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였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다.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혼한 여성, 경력 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다. 은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언니, 나중에 빵집 차리고 싶어요? 옆에서 반죽하던 여성이 물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배우는 게 즐거워요. 저도요. 오랜만에 뭔가 배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수업이 끝나고 은하는 센터를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서미경이었다. 박은하 씨. 은하는 놀라며 다가갔다. 어떻게 여기를? 윤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오늘 첫 수업이라고.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서미경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제과제빵 도구 세트예요. 필요할 것 같아서. 은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나중에 일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편의점 말고 제가 아는 베이커리 사장님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좋은 분이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빵집 운영하거든요. 사람 구한다고 했어요. 은하는 감격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이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이해와 화해가 있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업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미경이 떠나고 은하는 혼자 버스를 기다렸다. 손에 든 봉투가 따뜻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엄마, 어떻게 됐어? 좋았어. 오늘 식빵 만들었어. 우와, 나도 먹을 수 있어? 다음번에 만들어줄게. 오늘은 연습용이라 못 가져왔어. 에이, 아쉽다. 수아는 투정을 부렸지만 금방 웃었다. 은하는 딸을 안아 올렸다. 수아야.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갑자기? 그냥 말하고 싶어서. 은하는 딸을 품에 꼭 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김도연 판사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다. 판사님께 저는 박은하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무혐의 판결을 넘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아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판사님이 계셔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은하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겠다. 은하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다. 아니, 항상 있었지만 자신이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는 볼 수 있었다. 하늘도, 별도, 그리고 희망도. 수아가 방에서 나와 은하 옆에 섰다. 엄마, 저거 봐. 별 엄청 많아. 그러네. 예쁘다. 엄마, 나중에 우리도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은하는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응. 이미 빛나고 있어. 정말? 응.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그게 가장 밝은 빛이야. 수아는 엄마의 품에 폭 안겼다. 은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법원 복도에서 울던 그날이 떠올랐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아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볼게요. 그 말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은하의 마음은 밝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다. 그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었다.